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와. 텐션 높여 여러분. 몇화지운을 사람이다, 팔아내요. 팔아. 예. 오늘 아마 지금 녹화 날인데 지금 오늘 7화가 올라갔을 거고요. 오늘 8화 또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안대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경영경제, 교육사회, 법률, 정치 등 다양한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새 청년이 최근 소식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해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새 패널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주제씩 이제 준비해 오고 있고 그 관련해서 소식 전하고 의견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팟빵,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진 많이 안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언제 나타나주실지 보겠습니다. 살짝 삐져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한테 삐져 있는 거죠? 나중에 불특정 나타나시면 다수, 삐질 겁니다. 불특정 다수. 네, 빨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고요. 또 한 주 만에 만났는데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저 여자친구가 그 몽골 가서, 그렇습니까? 네, 몽골에 가서 혼자 뭐 없어요. 가셨어요? 아니요, 뭐 6명, 친구 한 명이랑 요즘에는 몽골 여행을 이제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네. 이제 그룹으로 짜서 간대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파티를 짜, 파티를 6인 파티를. 그러니까 제가 자, 이걸 왜 남자 섞여 여쭤봤냐면 당연히 안 섞여 있죠. 아, 남자 섞여 있으면 보냈겠습니까? 오케이. 확실하게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형이 지금 하나 몽골에 여행 가 있는데 그 형 야무지게 잘생겼거든요. 변호사고. 네네. 근데 그 형이 네네. 이제 그 여행을 왜 갔는가 여행사에 아. 물어봤더니 이게 여자애들이 있다더라. 근데 몇 명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야무지게 놀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거 뭐 확인 한번 네네. 잘 해보십시오. 예. 근데 진 선생님 오늘 그 방송하기 전부터 이제 멘탈 털렸죠? 오늘 네, 저는 저는 저러는 거죠. 사실 되게 그 형이 그 야무지게 몽골- 잘생겼거든. 그 몽골 여행을 저희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없죠. 무슨 그쵸. 생각을 했냐면 몽골에 가면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다. 막 인터넷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계속 돼. 그래요? 네, 뭔 소리야? 몽골이 무슨 무슨 아니 사막에 막 저기 나가 있는데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니 사막에 나가 있는데 영상 통화가 사막에서도 돼요. 돼요? 영상 통화가 돼요, 그래요? 사막에서. 그 몽골에서 이제 게르라는 곳에서 음. 이렇게 사막 중간중간에 게르라고 이제 있죠. 집을 있죠. 지어가지고 하는데 예. 거기가 다 인터넷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그래서 되지? 밤마다 그 천막에다가 전화하고 중계기 영상 설치해놨나? 영상 통화해서 어. 뭐 항상 봅니다. 굉장히 자주 매일 봅니다. 영상 통화로 뭐 이제 잠들기 직전까지 꼭 확인하시고 진짜 잠들었는지도 예. 꼭 확인하시고. 놀리는 거 재밌네요. 확인하고 자겠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먼저 자지만 지금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네 지금. 공부하는 혹시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 이제 백수 생활 청산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백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고요. 그냥 제가 또 행복할 때네요. 여자친구 지금이 요즘 제일 그- 재밌을 뭐 때지 뭐. 직장인 친구들은 죄다 그 얘기만 해. 여자친구도 그 얘기해. 너무 좋겠다. 지금 놀아라. 그쵸. 오빠 지금이 약간 기회다. 대학교 이제 합격했을 때 고3 끝나고 대학 합격했을 그쵸. 때 제가 제일 행복한 시기 1, 아니. 군대 제대했을 때 2, 그리고 취업하고 쉴 때 3. 아니죠,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미 변시 합격하고 너무 오래 놀아가지고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배부른 소리긴 한데 소리죠? 하여튼, 배때지가 쳐 그래서 불렀죠, 아주. 말 너무 험하게 한다. 나 상처받았어. 왜 지금 여자친구 걱정시켰다고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너무 서운해. 하여튼 그렇고요. 뭐 여자친구가 워낙 바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냥 데이트하고 평소에는 운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책 읽고 있어요. 요즘 무슨 책? 예.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이거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어떤 양형 이유라고 부장 사실- 판사님께서 쓰신 건데 현직 판사님이시고요. 지금도 판사신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판결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막 꼭 그렇게 법적인 이슈 혹은 쟁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네, 읽어보고 공변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은행 보는 느낌이겠네요?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는 감정적인 교양으로 읽는 거지만, 부분이라니까요. 에? 요즘에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 너 T야? 아이,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 너 티발 C야? 이렇게 물어보는 너- 거예요. 너 너 티발 티발 C야? 이렇게. 아, MG하다 MG해. MG하네요. 그, 저희, 뭐, 이렇게, 잡다한 소리만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또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 선생님,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 간단하게. 먼저 하나요? 네네.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쌤이고요. 제가 뭐 소개 맨날 안 적어놔가지고 뭐 할 때마다 바뀌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국 수능,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 할 주제랑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수능을 이제 가르쳤었고, 지금 약간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미국 대학 입시, SAT, 이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 갈 땐 신 선생님한테. 아, 그쵸. 미국 대학. 명문대에 어. 가고 싶다? 저 한국 대학도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미 제 그렇습니까? 자식 나중에 미래 아직 안 나왔지만 미래 나올 자식 네. 예약해 놨거든요. 네. 예, 풀 코스로다가 미국 대학. 예약해 놨기 때문에. 미국 대학. 좀 비싸요. 아, 괜찮습니다. 부인이 네. 돈 잘 벌 거예요. 저는 못 벌고. 공변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공변입니다. 오늘 주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나머지 두 분과는 다르게 저는 대입을, 우리나라의 대입을 수능과 수시 모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다. 니들이 뭘 아냐? 니들이 수능을 아냐? 뭐 그렇습니다. 2023년 올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고요. 예, 아직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델이고요. 저는 이제 현재 국내 대기업 재학 중이래. 대기업 재학 중이세요?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이게 되게 학교처럼 생각한다 일났다. 이거지. MBA 나한테는 학교가 재학원생이기도 항상- 합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 오. 항상 배우는 마음. MBA 재학생이다. 그렇고요. 저 경영경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IT 쪽 좋아해가지고 그쪽 많이 커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사실 신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한국 입시 시스템 관련한 얘기잖아요. 네. 사실 공변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약간 드립 칠 때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게, 내가 제일 모르는 것 같아. 한국 입시 관련해가지고. 조용히 그쵸, 해, 다 저- 조용히 해. 저랑 이제 안대리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약간 한국 전형적인 입시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이제 다른 네. 방식으로 들어갔고, 참고로 그 길로 이끈 게 신 접니까? 선생이기 때문에 아, 저는 살짝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이제 수능 공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 네. 선생이라는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아니요, 없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그쪽 루트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저처럼 방황하고 있는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한 명이 보여가지고 중생이 가서 하나 있었다. 물어본 거죠. 야, 너도 지금 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혹시 이쪽 길로 가보실? 구도해 했는데 주셨군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온 거죠. 왜냐면은 뭐 진짜 원래 안 하고, 몰랐거든. 예.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 그곳에 갔더니 이제 공변이 있었고. 예. 네. 참고로 뭐 이제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공부는 신 선생님보다는 좀 잘했다. 그 전에까지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버리니까 누구보다 말 못하겠네. 고등학생인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잘 푸드려 패요. 내가 너처럼 살다가 한번 망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군요. 네, 자격 없는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 될 것 같은데 또 킬러 문항 요즘에 그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너무 하는데 핫하죠. 네네네. 아마 거기까지 네.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정시수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어떤 네. 찬반 논의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킬러 문항까지 얘기가 결국에 나오게 된 거니까 네네네. 사실 이 정시수시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주제의 타이틀이 이제 정시수시 공정성 그리고 킬러 문항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이 안에 다 그렇죠.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너무나도 많은 네, 이제 관점들과 어떤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발판 같은 느낌? 그래도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시수시 이런 문화 아휴. 트렌드 공변도 까마득하죠. 자꾸 얼마나 된 자기가 뭐 경험이 있다라고 어. 하는데 저희 때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에헤이, 그래도 안 한 사람이랑 한 예. 사람이 같나? 나는 할 말 아, 없지. 네, 오케이. 저 안대리는 거의 아예 거의 잘 모를 테고 예. 저도 사실 이제 수능 이제 입시 한국 입시를 한 지 지금 뭐 엄청 오래되진 않았고 한 3년 정도 됐는데 음. 이게 확 바뀌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번에 다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저희가 이제 정시수시 공정성 그리고 킬러 문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정시라는 시스템 그리고 수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알고는 가야겠죠. 네. 왜냐면은 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모르지만 또 학력고사 세대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학력고사가 있죠. 수능 왜냐면은 전이죠. 왜냐면 그렇게 네.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럼요. 얼마 음, 네,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시라는 시스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대학 입시 시스템은 정말 많은 변경과 개혁을 거쳐왔는데요. 1945년부터 81년까지는 대체로 이제 대학 자체로 실행되었던 입학시험 그리고 국가고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행이 되다가 제가 이걸 그랬나요? 엄청 많았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음. 왜냐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다 지워버렸고 1982년부터 93년까지가 이제 저희가 흔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들어봤던 학력고사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부모님들이 뭐 옛날에는 뭐 학력고사 봤다 하는 게 딱 이때 82년부터 93년까지고요. 네. 요때는 이제 전기와 후기로 구분이 되어서 딱 한 군데만 지원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전기에 더 모집하는 학교가 많았다고 하고 이제 약간 그때 안 되면 이제 후기에 모집을 다시. 다시 해가지고 이제 됐던 거죠. 근데 되게 빡셌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오면은 저희가 전기가 혹시 그럼 고3의 1학기 때 전기 지원을 하고 아니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이제 가군, 나군 같은 개념이죠. 그런 가군, 느낌이다. 나군, 다군 개념. 근데 가군 나군인데 지금은 이제 가군 나군을 둘 다 쓸 수 있는 거라면 이때는 가군이나 그쵸, 나군 둘중 그쵸. 하나만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후기 뭐 이렇게는 아니고 딱 지금 수능 보는 것처럼 한 번에 1년 하면 딱 보고 이제 가군, 나군처럼 이제 전기, 후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 학력고사가 이루어지던 1987년부터 이제 슬슬 이제 바꾸려고 미국의 SAT를 본따서 학력고사를 대체하기 위한 대학 입학 적성 검사의 연구 개발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이 거의 다 미국 입시 시스템을 가져왔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래서 1990년부터 92년 7차례에 걸친 실험 평가를 통해서 199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우리가 아는 대수능이라는 요게 이제 시행이 되었고 학력고사는 딱 94년부터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정시라고 불리는 대입 시스템의 아주 간략한 역사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럼 수시는 이제 뭐냐? 수시는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제 제도인 Early Admission, 지금도 이제 있는 제도입니다. Early Admission이라는 제도에서 이제 비롯되었고,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수시 도입이 검토가 되었으며, 1997학년도부터 당시 1.4%만을 이제 딱 수시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조금이네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발 비율이 매우 낮아서 거의 의미가 없는 전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수시로 선발하는 경우도 제한적이었고 비율도 작아서 정시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거의 수시라는 제도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전형이고요. 그런데 이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999년에 시행된 2000년 대입부터 수시 선발 인원이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됐고요. 그 외에도 고교장 추천자, 특기자, 소년소녀 가장 전형, 학생부 교과, 비교과, 면접,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면서 아까 얘기한 학생부 종합 전형, 뭐 교과 전형,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얼리미션도 사실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점수로만 줄 세워서 안 뽑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의 상황이나 이제 배경을 고려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면 이거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미국에서의 수능이 SAT인가요? 미국에서 수능이 SAT인데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시 한 방에 SAT를 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SAT는 1년에 총 7회에서 8회 정도 시행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봐요? 네, 1년에 7, 8회 정도 시행이 되는데요. 뭐 물론 다 보지는 않고요. 특이한 점이 이게 이제 미국 학기로 9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이렇게 3학년 동안의 SAT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총 볼 수 있는 게 거의 맥시멈으로 20번이 넘어가잖아요. 이 그러네요. 중에서 네. 그렇죠. 가장 좋은 점수를 제출하는 겁니다. 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수능을 한 번만 보냐. 근데 미국에서 이제 SAT는 좀 다른 점이 SAT만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 점수만 높으면 대학에 가잖아요. 그쵸. 미국에서 SAT 점수만 높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고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너스 포인트.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쵸, 필요 그쵸. 조건. 필요 조건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 근데- 학생들은,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실제로 SAT가 그래서 많이 없어요. 그럼 사실 상대적으로 네. 그 점수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1대1 비교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점수가 네네. 높겠네요. 전반적으로 그 어, SAT는. 왜냐면 다들 아니요. 제일 좋은 점수로만 낼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웃긴 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 학생들은 생각보다 SAT 점수가 없고요. 오히려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 안 보더라도 노력 안 그냥 하니까? 한두 번 봐서 그냥 요 정도면 됐지. 이렇게 내고요. 우리나라랑 중국 학생들은 이악물고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시아가 항상 1등. 평균 점수가 항상 1등이고요. 시험은 못 참지. 네, 시험은 못 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1대1 튜터를 받거나 이제 수업을 들어서 SAT 점수를 받는 거를 미국 애들이 보면 충격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미국 대학 입시하면서 많이 막 그런 거 보게 되잖아요. 그 밈들이 있어요. 이제 막 아시아 엄마가 아시아 부모님이 너가 A를 받지 못한 걸 봤을 때 해가지고 막 어머니 뒤집어지시는 거 막 어떻게 B가 나올 수가 있어. 네, 근데 반대로 서양에서는 이제 A가 나오면은 막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A가 나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우리나라의 이런 줄 세우기 문화에서 비롯된 거죠.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수시라는 것은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대학 전형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시 비중을 대폭 늘리게 됐는데요. 초창기 수시에는 주로 내신 성적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이해찬 장관의 개혁으로 2002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에서 내신 이외의 영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1년도 입시까지 5% 미만이었던 수시가 2002학년도부터 28.8% 갑자기 대폭 늘어나면서 엄청 늘었네. 본격적으로 그렇죠. 대입의 주요 전형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수시 전형은 꾸준히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증가하여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정시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시가 여러 학생의 모습을 이제 평가하고 우리 한국에서 고질적이었던 우리도 막 그런 말 옛날 했잖아요. 야, 10몇 년 공부해서 한 방에 수능에 탁 끝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나 싶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좀 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 2019년에 조국 사태.
요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게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엄청 분주하게 해지고 정시 확대론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시 확대를 하자라고 하고 고교 서열화를 회수하고 학종 개선에 명확히 지시하면서 사실상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가 40% 이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대한교육협회에서 발표된 작년 수치를 보면요. 수험생 34만 934명.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 때가 50뭐 거의 저도 그 60만 생각하고 육박했었죠. 있었습니다. 저희 60만이라 네, 했었거든요. 60만 정도 됐는데 이제 반 정도 줄었고 뭐 야, 요즘 애를 안 절반이네, 나니까. 절반. 그래서 34만 명 중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79.6%. 에? 네, 80%? 네, 80%가 수시로 들어갔고요. 미쳤네. 최근 뭐야, 5년간 이게?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작년이 정시 음. 모집 비중은 20.4% 네, 와.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대 수시 모집은 551명, 정시 모집은 2,811명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정시와 수시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뭐를 하냐라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논쟁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전형이 더 공정한 선발 과정이냐라는 게 중점일 텐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분은 정시와 수시 중 어떤 제도가 이 공정이라는 것을 사실 뭐 정의 내리기에 쉽지 않겠지만 공정하다는 단어와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 거는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나왔죠. 일단 시작이다, 또. 수능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으신 그 두 분께서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뭐 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진짜 저는 이제 진짜 개꼴 보기 싫네요. 양반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보면 여전히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수능 점수이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판가름을 하는 것에 적어도 그 수능을 치는 그 순간만큼에는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신쌤이 또 이제 뭐다 해서 태클 걸게 뻔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넓은 의미의 공정, 동등한 기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그 단어 그대로의 공정이나 동등한 기회를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시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회의 균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이제 넓은 의미의 기회의 균등을 뜻하는 거겠죠. 수능을 치는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수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놓인 환경이 다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수시는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다양성의 부족을 타파함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오히려 가진 자들의 더 새로운 방법을 돈으로 찾아서 대입에 성공하게 하는 그런 사이드 전략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솔직히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 공변 얘기 100% 공감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근데 수시가 조금 더 공정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낼 건데 공변 네. 의견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 수시가 과연 정말 공정하게 학생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됐냐?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것도 저도 많이 느끼긴 하는데 네. 일단 개념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저는 물론 이제 동일한 시험에 대해서 성적을 적용하는 수능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의 중요성이 높은 정시가 표면적으로는 더 공정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이제 다양하고 기회 균등 제공에 입각했을 때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수시가 조금 더 공정에 가까운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수능은 결국 일률적인 과목과 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을 매기고 이 점수를 통해서 대학이 평가를 한다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있죠? 이제 수리, 뭐 언어, 자, 잘 외국어. 모르죠? 자, 너무 알아요. 모르시네요. 바뀌었고요. 그 정도는 과목- 알아요. 아니 선생님 과목 이름이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수리. 어휴, 진짜 티가 나네, 티가 나.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언어? 국어예요, 국어. 국어, 그럼 수학입니까? 안대리님, 네.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이거 주제 발표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조금은 알아보셔야죠.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할배세요? 수리요? 몇 가지 이제 정해진 과목, 그 과목들, 야, 지금 말 꼬이잖아요. 자,
그 과목들과 정말 10년 만에 한 번 딱 보는 그 시험 형태, 그런 형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위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또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또는 해당 학과에서 빛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으로만 평가하는 한국 입시제도 때문에 입학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국 입시제도로 인해서 불공정한 차별을 받은 거고 그 자신의 이익을 못 지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수시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해주니까 좀 더 공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현실에서 수시가 뭐 비리의 위험도 높고 어차피 똑같은 개념 공부하는 내신 성적 등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그쵸. 때는 현실의 교육에서 정시가 차라리 공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수시가 좀 더 공정하지 않나 싶고, 저도 이제 수시를 통해서 아까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얘기했듯이 수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수시를 이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거기 학원 가보면 또 그렇게 돈 많은 집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거 맞죠, 보면 맞죠. 사실 참 이게 진짜 이념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이제 이게 흘러가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약간 이상적인 상황까지 놓였을 때의 이제 정시의 장점과 수시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 몸을 담고 있지만 몸을 담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정시 위주였다면 저는 수시를 지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시 위주다 보니까 정시 쪽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현장에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그 수시의 문제점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내가 딱 그 20살이 됐을 때 투표를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그 투표 딱 그 선거의 나이가 됐을 때 당선된 대통령의 이념과 반대되는 이념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대통령 되는 순간 욕하잖아요. 어, 4년, 5년 동안 욕하잖아. 계속. 전 아닌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허. 보니까 이제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사실 이제 수시라는 제도 위주로 돌아가는 이제 교육 시스템 내에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음, 방금 안대리가 얘기한 것 같은 너무 많은 문제들을 봐요. 음, 이게 돈이 없으면 정말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다 음, 싶은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좀 많이 보이고, 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차차 하나씩 얘기를 한번 드릴 텐데, 일단은 최대한 네. 객관적인 일단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정시 옹호론자의 입장과 수시 옹호론자의 입장을 하나하나씩 들어보고 각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까는지, 왜 정시 옹호론자들은 수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수시 옹호론자들은 왜 정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저희들은 아마 정시 위주였잖아요. 사실 저희는 정시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저희 저희까지는 오히려- 정시가 더 네. 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시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진짜 수시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흥미롭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먼저 정시 옹호론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수시가 잘못됐다라는 거겠죠. 자, 첫 번째는 역시 내신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믿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성을 빼놓을 수 없죠. 자,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학생의 내신 성적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행평가, 서술형, 논술형, 편파 채점 등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깎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안대리는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도 학생일 때 목격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학교 네? 다닐 때. 그래요? 수상 몰아주기, 성적 몰아주기. 죄송해요. 제가 다 가져갔나요? 아니요. 그 본인 아니었고요. 그때 저희 학년에서 누군지 그럴 리가 얘기하면 있나? 누군지 얘기하면은 아실 텐데 제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매우 쉽게 출제한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중간 기말 점수를 만점 받은 특정 학생의 점수를 중간 기말고사 15점 분량만큼 깎아서 해당 과목을 3등급으로 만들거나, 뭐 서술형 문제에서 어허. 특정 학생에게 유리한 채점 기준을 실시해 만들어서 적용하거나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서술형 및 수행평가에서 교사의 주관을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단답형 서술형 답안이 명백히 틀렸는데도 학교 측에서 그 학생의 대학을 잘 가기를 원한다면 정답으로 채점하기도 한다는 제보도 실제로 있다고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허허. 네, 두 번째는 내신 평가 방식, 즉 수시는 주입식 교육이다. 이거 반대쪽에서 들고 나올 것 같은 말인데, 그쵸?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자, 해당 과목의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의 범위 내, 전 범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능에 비해서 내신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딱 그 학기에서 공부하는 것만 출제하다 보니 각종 사고력이나 응용 능력은 거의 측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신, 즉 수시 옹호론자들이 수능이 주입식 교육을 조장한다라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내신이 훨씬 단순 암기, 주입식 교육을 훨씬 더 많이 유발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있는데 네네. 되게 단적인 예시로 저는 수능이 이제 저는 수포자거든요. 수학 포기자라고 해서 수포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네네. 저 내신은 수학 다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1등급인데 문제가 네, 많이 수능은 나와요. 4등급 받았어요. 수능이 수학만 4등급이고 나머지가 다 1등급인데 거기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내신 수학은 정말 그냥 외우는 거죠. 통째로 외워버리면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수능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영어를 이제 가르칠 때도 학교 내신이 다 1등급이에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근데 영어가 그쵸. 5등급이 나와요. 5등급이. 음. 수능 영어가 5등급이 나와요. 이게 음.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뭐냐면 학교별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역차별 논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휘문고라든지 네. 이런 명문고들이 있는데 이런 외고 고등학교들과 이런 데. 일반고, 극단적으로 좀 가면 이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사이에 실력 차이와 노력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특목고, 자사고, 예를 들면 민사고에서 이제 3등급을 받은 학생과 이제 저 같은 일반 고등학교 핫바리가 3등급을 만약에 학교에서 받았다. 3등급도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분명 그 실력과 노력의 차이가 존재가 한다는 것이죠. 이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로는 좋은 학교일수록 좋은 교내 활동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수시가 아까 뽑을 때 내신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도 보고 하는데 이 교내 활동을 평가하게 하는 항목에서 좋은 학교들에는 동아리도 많고 좋은 활동들을 많이 제공하지만 일반적인 학교나 정말 시골까지 가면은 그런 활동들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펙 싸움에서 굉장히 많이 밀리게 된다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험지 유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분명히 수능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가 수능 시험지가 유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찾아도 안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사건들은 종종 발생을 하죠. 몇 년 전에 쌍둥이. 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그쵸.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아주 난리 났었죠. 저는 네. 뭐 필드에 있지만 안 걸린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그렇구나. 솔직히 빈번하다? 안 걸린 게, 뭐 어차피 저 공직자 안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이런 사건들이 근데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설입니다.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긴 수능 하죠. 시험지와 다르게 유출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너무 쉽다. 내가 낸 시험이니까. 응, 내가 낸 시험이니까 사실. 왜냐면 어차피 시험 보기 며칠 전에는 선생님들끼리 다 따로 만들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각자 가지고 있을 그쵸.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4개 크게 문제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학생부 조작. 학생부를 이제 조작한다거나, 그리고 또 저도 많이 봤던 케이스인데요. 이게 진짜 저는 제일 큰 문제인데,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한 학기에 2번 보잖아요. 그럼 1년에 4번이잖아요.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망한다? 만약에? 그러면 아예 재기회가 거의 박탈되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연세대 고려대만을 노리는 학생인데 내가 고1, 고2까지 잘했는데 고3 1학기가 망했어.
그렇죠. 그러면 1.0, 1.1에서 갑자기 1.5가 됐어. 이건 아예 연대 끝난 거예요, 이제. 그쵸, 그 그쵸. 순간 바로 정시로 타야 돼요. 음. 아니면 대학을 낮추든가. 음. 요런 재기회가 박탈이 되는 경우를 저도 좀 많이 봐서 애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명문고 가고 싶은 친구는 3년 내내 그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내내 막 애가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쵸.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게 좀 이제 정시 옹호론자의 입장이고요. 근데 수시 지금 네네. 보면은 지금 정시옹호론자의 이런 뭐랄까요, 수시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네네. 대부분 내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쵸. 까는 왜냐면 내용이네요. 내신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내신이 곧 수시다라고 네, 봐도 왜냐면은 무방하죠. 다른 걸 많이 고려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고려 대상에 들어가는 학생은 많이 없어요. 맞아요. 뭐 아직까지도. 재외국민이라든지 뭐 갑자기 뭐 가정이 너무 불우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차상위 그런 경우는 계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많이 없고 평범한 일반적인 진짜 한 90%의 학생들은 거의 내신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수시 옹호론자의 입장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오는데요. 정시가 저희 때 많이 나왔죠. 금수저 전형이라는 거죠. 정시는 금수저 전형이다. 이는 사법고시 같다는 거죠. 수능이 전 학생이 똑같은 난이도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 간의 생활 수준의 차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다는 주장인데요. 이제 정시 옹호론자들이 이야기했던 역차별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역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교육의 기회나 조건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은 시험을 치러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마이클 샌델. 이분이 이제 공정하다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참 이거는 근데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이거는 단순히 전 입시에 관한 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문제라서 딱 잘라서 말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시가 능력주의 사회를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시라는 제도가 말 그대로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을 세우는 문화를 조장하다 보니 성적이 낮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패배자,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문화가 지나치게 경쟁이나 압박적인 학교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생각해서 학교 내의 성적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인지 몰라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에서 아시아 학생들은 이제 궁금하잖아. 나 공부 잘하거든. 그쵸. 그래서 물어봐.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네, 엄마들이 몇 등 하냐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학교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네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건 알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학교에서 순위를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GPA, 그러니까 즉 내신, 성적은 입력을 하지만 학교 내 순위를 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네, 거예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의미가 와, 없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 신기하다. 거죠. 제가 네. 알기로 그래서 졸업식 한 2주 전에만 딱 스마쿰 라우데 그 뽑는다고. 스마쿰 라우데, 스마쿰 라우데라고 하진 않고요. 사실 발레딕토리언이라고 합니다. 발레딕토리언. 네. 그것 때만 발레딕토리언들이 안다고. 항상 이제 저희가 뭐 졸업 연설, 하버드 졸업 연설하면 이제 그쵸. 한국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쇼츠에 많이 뜨잖아요, 쇼츠에. 네. 전 세계를 울린 감동적인 한국인 하버드 졸업생의 이제 뭐 연설해가지고 발레딕토리언으로 코리안 나와서 하는데 그럴 때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수능이 한 방에 올인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이제 초중고 그 10년이 넘는 과정을 한 방에 보는 시험이라는 게 사실 고등학생이라는 그 나이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고 중압감이고 가혹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수능이 망해서 자살하는 사례들이 진짜 많았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수능이 실시된 이후 거의 매년 진짜 거의 매년 수능 이후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요렇게 안 그래도 자살률도 높은데. 이런 네. 것 때문에 많이 높아지는 게 실제로 있다고 해요. 11월에 그 자살률이 있겠죠. 높아요. 그래서 아, 제가 요거를 보고 사실 여기 대본에 안 적혀 있는데 잠깐 드는 생각이 요즘에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받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인도죠, 인도. 인도. 아, 인도. 인도가 이제 공과대학교 그 뽑는 과정이 우리나라 옛날 수능처럼 이제 1년에 한 번 보는데 엄청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조금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내신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망하면 이제 뭔가 이제 재기에 박탈당하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잖아요. 안 되니까 수능으로 넘어가야겠다. 요건데 수능은 진짜 딱 그날 보면은 1년이야, 1년. 그렇지. 내년까지 다시 해야 돼. 그날 갑자기 뭐 설사가 나왔다, 속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쵸. 뭐 그냥 1년 기다리는 거지. 그쵸. 그래서 컨디션이 이제 그날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두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두 분은 위 두 입장을 통해서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뭐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나라 수능은 한 번인데, 전 SAT가 1년에 한 번은 아니란 건 알고 있었는데, 1년에 그렇게나 많이 7번이나 보고, 또 우리나라 나이로 고1부터 볼 수 있다.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는 하고요. 되게 수능이랑은 큰 차이가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정시 옹호론자의 입장 중에서는 그 세 번째 입장이 학교별 차이.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대입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시에 성공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가 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어머니의 열정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대입의 성공 전략이다. 이런 말이 꽤 유명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만큼 전략과 정보가 중요시 되고, 그렇게 고등학교 역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누군가는 자사고에 보내서 자사고에 입학을 해서 모두가 공부하고 경쟁하는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빡세게 관리하면서 수능을 잘 봐가지고 정시로 가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내가 자사고에 갈 성적이 충분함에도 비교적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학교에 가서 내신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전부 5, 1등급을 만드는 거죠. 이건 비단 자사고라 일반 고등학교만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소위 강남 8학군 이런 학구열이 높은 고등학교에 갔다면 그만큼 당연히 내신 잘 받기가 어렵겠죠. 근데 반면에 학구열이 낮은 지역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면 교육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내신을 취하기에는 용이할 거예요. 뭐 단편적으로 두 분이 나오신 고등학교와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같은 지역 내에 있긴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꽤나 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내신이 되게 좋은 편인데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안 해서 거기서 이제 내신 쉽게 땄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저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주장은 조금 부적절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 옹호론자의 입장 중에서 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른데 수능 점수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진짜 공정한가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전 이 역시 조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 역시 되게 불공정한 시험이 되겠네요. 왜냐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기회 아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뭐 로스쿨이 가진 자들의 뭐 부의 대물림 수단이다, 사법고시에 비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런 의견을 들고 나온다는 건 조금 모순된 의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사법고시만 하더라도 시험 하나로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또는 네. 이제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그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또는 판검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그 한 번 시험으로 이 사람을 이제 평가한다라는 것에 대한 제한되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 밝혀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더 고쳐 나가려는 의도 아닐까요? 수시도 정시의 이런 리미테이션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제 제도인 거고 사법고시가 네. 이제 로스쿨 제도로 이제 변경하는 것도 그런 그런 이런 불공정한 시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의견에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인데 저의 의견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저는 그 수시 옹호론자 입장 중에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른데 수능 점수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진짜 공정하냐라는 거에 음. 대한 의견에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시가 공정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음. 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 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 변호사 시험 음. 치르면서도 그 한 번 떨어지면 내가 무조건 1년을 이 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사실 진짜 끔찍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음.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음.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수시공 오론자의 이러한 입장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수시가 이제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수시도 이제 지금 시스템을 보완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게 100% 확실한 것 이제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예. 고교학점제. 뭐 고교 그렇죠. 학점제가 2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신 그쵸. 시스템을 보완해서 나오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면 정말 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일단 수시가 그 내신이나 뭐 고교학점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랄까 특별 전형들 그런 게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지금의 이런 뭐 시험 문제 유출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맞다. 다만 정시의 비중을 다시 높인다? 그거는 저는 좀 뭔가 시대가 되돌아가는 정책이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좀 정시를 듭니다.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수능을 3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1 때 한 번 보고 고2 때 한 번 보고 고3 때 한 번 봐서 고1 때 그래요? 한 번 잣됐구나라는 거 한 번 느끼고 고2 때 다시 한번 잊어갈 때쯤 다시 잣됐구나 한번 느끼고 그걸 네. 느끼라고 모의고사 중간중간 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그 점수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죠. 이 점수로 진짜 갈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어차피 내가 여기서 잘 봐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 얘네가 열심히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자, 근데 제가 이건 조금 약간 사이드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네. 그 진짜 크게 문제 나올 게 고1 때 아무래도 애들이 네. 평균적으로 점수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그거 노리려고 선행학습들이 중학교 때 엄청 날 거라니까? 오, 일리가 그렇잖아. 있네. 그러면은 사교육 엄청 늘어날 거예요. 사교육은 이미 내가 볼 때 그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 더 그럼 늘어갈 이제 수는 뭐 이거 네, 나중에 더 그렇다는 얘기하고 거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뭐 끊도록 하고요. 자연스럽게 사교육 그러면 이제 사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네. 최근에 굉장히 뉴스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킬러 문항. 이게 사실 사교육을 어떻게 보면 조장한다고 핫하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킬러 문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킬러 문항이 진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최근 3년 동안 수능과 2023년 6월 한국교육평가원 모의고사, 그러니까 최근에 치러진 거죠. 여기서 총 22개의 킬러 문항, 괄호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출제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분석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는 여전히 킬러 문항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수능의 난이도 예측이 어렵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죠. 야, 킬러 문항 삭제해라. 불수능 만들지 마라. 학생도 혼란 주지 마라. 사교육 문화 조장 줄여야 한다. 라고 말이죠. 처음에 이 발언을 딱 윤석열 대통령이 딱 했을 때는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중요한 대입시험이 쉽게 좌지우지 되어야 하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후 교육계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거 22개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킬러 문항이냐.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 과정 내에서 심화된 문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수능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 4개월 정도 남았죠. 이러한 시점에서 갑자기 수능 출제 방향을 급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많은 우려들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부는 고차원적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 사용, 과도한 추론 필요 등 이유로 내세워 킬러 문항 22개를 골라냈다고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적어도 그러면 자, 니네가 얘기한 22개가 고차원적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 과도한 추론? 이거 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적어도 예시 문제 또는 세부 출제 기준을 정해주던지 해야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대책도 없다.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방구가 그 시험을 직접 치르는 학생들은 없으면 어떻게 대비하나라는 소리냐라면서 지적을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스타 강사들, 이제 메가스터디나 이런 이투스 같은 스타 강사들이 우려를 많이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강사 중 한 명이죠. 현우진 강사가 SNS에 굉장히 길게 글을 적었는데 한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라고 쓰셨냐면 애들만 불쌍하지. 그럼 9월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지? 지금 수능은 국영수 영탐, 국수 영탐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 않은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는 글을 써서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을 저격을 했고요. 역사 강사로 알려져 있는 이다지 강사분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는 메시지라 라며 9월 모의평가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욱더 미지수라고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싸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킬러 문항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현우진이나 이다지 같은 스타 강사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대한민국 사교육에서 수백억 자산가가 된 부분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저런 스타 강사들은 당연히 킬러 문항이 사라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이권에 따른 발언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국 의대 정시 합격자 절반 배출한 대치동 A학원 사교육 카르텔은 어떻게 생겨났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요. 2023년 전국 39개 의대 정시 모집 합격자 중 서울 대치동 A 재수 종합학원이 배출한 합격자가 종청원 941명 중 470명이 A학원 출신이다. 라는 절반이네요. 기사 절반. 내용이 있고요.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종합학원이 비정상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이유를 이 킬러 문항에 대한 독점적인 자료가 있고 이를 집중 분석하고 교육하는 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좀 풀만한데 이 킬러 문항으로 이제 가르는 건데 요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컨텐츠들 얘를 이제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만 풀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1타 강사를 가르는 기준이 요거를 이제 맞출 수 있게 해주는가 요거라는 거죠. 이쯤 되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실제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 사교육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메가스터디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현우진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긴급으로 때려버리는 등 사교육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이 아주 됩니까 이게 정말. 조지려는 이제 움직임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아마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로웠던 기사를 하나 보고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메가스터디의 회장 손준 회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메가스터디를 창업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꼭대기에 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지난주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 수능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다. 이를 배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건 동의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교육 시장과 1타 강사들이 킬러 문항 문제를 심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손 회장은 킬러 문항하고 사교육을 연계시키는데 킬러 문항을 만드는 건 교육 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사교육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것도 뭐 이명박 맞는 소리인 것 정부에서 같기도 그쵸. 하고. 예. 이명박 정부에서 EBS 연계율을 70%까지 지나치게 올리면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됐는데 90점만 남으면 다 1등급이니까 국어 수학에 집중을 하게 됐고 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손 회장님은 킬러 문항 없애라. 그거 없어져도 그거 그들만의 리그고 별로 그렇게 99% 학생들한테 별로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1%를 노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달려나간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액만 봐도 정말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현우진이나 이런 이다지 군과 같은 강사들이 정말 대단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1타 강사가 막 500억짜리, 막 20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나라가 많이 없긴 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쪽이 맞다, 뭐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없는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안대리님. 저는 우선 일단 이 킬러 문항 넣는지 마는지 요거는 좀 제쳐두고 한 가지 좀 확실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시험이나 입시 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 유예 기간을 좀 둬서 현재 크게 영향받는 학생들은 그 현재까지 준비했던 곳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유예 기간을 두는 건 확실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크게 정책을 좀 바꿀 것 같았으면 몇 년 후부터 시행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그 바뀌는 시험 정책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꾸는 거 학생들한테만 혼란을 주는 아주 큰 문제라고 좀 보이고 다만 이제 킬러 문항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손 회장 그분하고 좀 비슷한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식 교과 과정의 이해도를 평가한다는 시험이 어떻게 정식 교과 과정에서 안 나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것조차도 애초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수능이라는 제도가 정식 교과 과정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진짜 뭐 우리 회사들에서 보는 인적성 평가나 뭐 공변 준비하셨던 리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지적 능력,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면 모를까 현재 포함되는 문항들을 손볼 필요는 확실하게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까 처음 말했듯이 아이디어하진 않지만 이제 이미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험들이 피해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변화시켜야지 지금 갑작스럽게 연초나 뭐 수능이 끝난 직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연중에 당장 올해부터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9월 예. 모평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공변은 네. 아마 아실 텐데 수능을 준비했으니까 9월 모평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쵸, 이제 그쵸. 2달 남았는데 참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정치인의 이제 윤리 개념 중에서 신념 윤리와 이제 책임 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념 윤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꺾이지 않고 이제 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책임 윤리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만큼씩 이제 바꿔 나가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 이 사람아 이거네요. 그렇지.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치 이념에 대해서 탁상 공론만 하는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만 하는 정도다. 라고 하면은 신념 윤리의 자세를 가지는 게 맞겠죠. 우리끼리만 그냥 아이디어를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그 영향은 미미하고요. 다만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의 정책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책임 윤리의 자세로 정책을 이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임 윤리가 좀 지금 교육부에서 좀 이제 많이 결여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잠깐 제가 첨언을 하자면 참고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22개가 교육과정 외에서 나온 건 킬러 문항이다라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뭐 검증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내에서 발표를 한 음. 거고 네. 여전히 수능을 심지어 준비한 학생들은 야 저게 왜 킬러 문항이야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음.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쵸, 그 이슈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그 혼란하는 그 상황을 좀 이제 유예 기간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야 점진적으로 앞으로 몇 나가야지. 년 뒤에 이렇게 바뀐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지 예. 않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9월 모평 11월에 수능 보는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예, 예. 그 공변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실 안대리 의견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킬러 문항을 삭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과열된 우리나라 수능 시장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그를 통해서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뭐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안대리 그리고 신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졸업한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변호사 시험의 방식이 올해부터 이제 2024년이죠.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 변호사 시험부터 PBT에서 CBT로 바뀌게 됩니다. 5일 동안 종이에서 5일에 지류에서 컴퓨터로 바뀐다는 거죠. 그쵸. 아, 이제 손으로 쓰는 게 페이퍼 아니고 베이스 테스트에서 타이핑을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 오케이. 베이스 테스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타이핑을 할 음.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넘어서까지 계속 보는 시험인데 이걸 다 손으로 쓰는 게 예,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하다고 저도 생각해 왔었거든요. 맞아요. 저 소신발 하나 할게요. 솔직히 좀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왜냐면은 제가 임용고시를 지금 준비 안 하지만 한참 준비했을 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야, 임용고시 보면 그거 다 손으로 쓴대. 예. 제가 딱 든 생각이 이거 좀 미개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차피 안할 뭐 거니까 해킹의 상관없어요. 가능성이나 치팅의 그쵸, 가능성을 그쵸. 줄이기 위해서였었는데 뭐 네. 일단은 그렇게 변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에 수험생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24년에는 그러니까 내년 첫 시행하는 내년에는 PBT와 CBT를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나는 선택해서. 여태까지 손으로 쓰는 거 익숙하니까 손으로 쓰는 걸로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년에 5,000명도 채 안 보는 시험을 변화시킬 때에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수능을 적절한 유예 기간 없이 그 기조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 시급도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고 더 이상 변화도 안 주는 사람이 이런 거는 그렇게 급격하게 자꾸 그 이거 좀 자를 색깔을 것 드러내지 같은데요. 마세요. 왜 이렇게 뭐야 오늘 왜 그래? 오늘만 그런 게 매 방송마다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드러내시면 죄송한데 네.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화가 나고요. 네, 저희 의견도 아니고요. 아, 미개하다고 한 게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아, 근데 여전히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가 대학교에서 보는 시험처럼 뭐 1시간 쓰는 거면 이해를 하겠어. 그쵸? 그쵸. 근데 몇 시간을 쓰는데 그걸 다 종이에다가 쓴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그럼요. 읽는 분들도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글씨체 안 이쁘면 탈락한다. 그쵸. 저는 그쵸, 시험 그거 딱 안 치고 읽히면. 나서 제가 써낸 답안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다만 저의 필체에 대해서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게-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이거 손으로 시험 보면은 여자 학생들이 유리하다. 왜냐면 남자애들이 악필이 너무 많으니까 교수님이 읽다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점수 안 준다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법고시 때부터 유명한 백강고시체라는 글씨체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쓰면서도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가 따로 있고 그걸 연습하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정말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 백강고시체 치면 나옵니다. 진짜. 제가 왜 미개하다고 하는지 알겠죠? 아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핑 합시다. 저도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변 솔직히 잠깐이라도 이거 약간 미개한다는 생각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매번 쓰는 순간 했습니다. 와 이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요. 맞는가? 이게 좀 내가 뭐 잠깐 길이 샜는데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이 문제는 사실 당장에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흑백 논리로 해결을 하고
이거 네 책임이잖아. 이거 네 책임이잖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두가 해결해 나갈 될 문제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이건 이렇게 가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아니라 야 이 새끼야 네가 잘못했잖아. 그거 아니지 해서 얘는 서로에 아예 대한 비판만 한다. 배척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 범위라고 할까요? 범위나 속도가 굉장히 저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뭔가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해서 야 이거는 이렇고 아닌 거 이건 아니래 이게 아니고 기다 아니다의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좀 양쪽의 입장을 둘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대화와 이런 게 좀 통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가 뭐만 나오면은 방금 안대리처럼 아우 저분은 뭐 저런 거 하실 때는 빨리 하시더니 뭐 상대방을 저렇게 배척하는 저런 자세 아니. 잘못됐어. 저도 이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대한 좀 저는 비판을 하는 저희가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이렇게 극단적인 어르신들을 봤을 때 아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건전한 토론과 이런 걸 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이나 상대방의 두 의견을 다 고려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알겠습니다. 안대리 오늘 어르신 이렇게 슬리 네. 일주일 압수. 아이 진짜. 안대리 참고로 지금 저희가 보는 대본에 그 안대리의 글씨 이게 파란색이에요. 아 글씨가 파란색이야. 그냥 압수. 이거 다들 파란색이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너무 키보드 일주일 압수. 유독 파래 보여.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신 선생님 오늘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요, 토론거리가 많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주제 가져와가지고 네, 정말 많이 이제 의견을 많이 나눠줬는데 저는 재밌었고, 일단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런 많은 의견을 내서 진짜 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뭐 대학 입시의 방식이나 또는 이제 이 시험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토론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생각보다 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그렇네요. 평소보다 훨씬 오버가 됐는데 오늘 아, 빨리 재밌었습니다.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끝낼까 합니다. 그 다음 주 주제는 공변 주제인데요. 공변 간단하게 뭐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혹시 소개해 오염수 주시면 방류인가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염수 방류를 좀 밀고 있는데 자꾸 제가 제가 진짜 이것들이 쫄아가지고 네, 제가 하자고 했는데 좀 이제 너무 센시티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쪽에서 또 그 파란색이 너무 또 파란 물결이 칠까봐 무슨 오염수를 어디다가 버려? 그거 다 니네들 쓰려 그래 그거. 저 어디서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일단 나중에 한 좀 발짝 잠잠해지면 빼놨고요. 합시다. 좀 잠잠해지면 그럼요, 해요. 그럼요. 잠잠해지면. 조금 지나가면 네. 그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잠잠하면 이번에는 늦어. 네. 이번에는 네, KBS 방송 수신료에 대해서 그래도 오염수 오 방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네, 이슈가 되고 2,500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KBS 수신료 진짜 사실 이게 오래된 논쟁인데, 그쵸. 이제 또 하나의 또 큰 인사를 또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 그 시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길게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 다 이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로, KBS 수신료 관련한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리 압수. 다 자를 거야. 그런 부분들. 뭐야. 자르지 마. 왜 잘라? 근데 한양대 중앙대 얘기는 넣어놓고 이거 왜 잘라? 항상 모든 팟캐스트에는 이게 나와. 그럼 자르지 마 이거. 야, 진짜 한양대 해가지고 나는 매장 시켜놓고 이 새끼 웃기 새끼네. 그래. 그리고 한양대가 나는 안 높아서 되지. 매장 안 돼. 걱정하지 마. 지랄 좀. 야 내가 이거 우리 이 얘기 했다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셋 다 귀엽대.
야 연대를 편입해서 연고대를 갔어야 되는데. 야, 연대를 갔으면 이런 논쟁도 안 벌어졌을 텐데. 자기 수능 4개 틀렸대.